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돈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에 관련된 행사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행복할 것만 같은 순간 보호받아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정 속의 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안경욱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 주제가 가정폭력입니다. 일단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 행위 전반을 두고 이르는 말 같은데 그렇죠.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게 이제 다 맞고요. 정의로 해도 다 맞는데. 이제 법적 규정 법률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재산상의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행위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족 구성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가족 구성원은 누구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가족. 물론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이 되고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도 포함이 되고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그 폭력도 가정폭력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요. 부부 사이의 폭력,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늙은 부모한테 행사하는 폭력도 다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학대라던가 방임 등도 이 가정폭력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가정폭력의 경우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폭력의 특징은 사실은 이제 몇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은폐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 집에서 저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또 하나는 가정폭력은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회성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네. 아주 오랜 기간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복되는 경우인데 뭐냐면은 부부폭력도 있지만 또 부모가 또 자식을 한 집에서 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신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정서적인 폭력도 같이 중복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이런 폭력이 자녀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네요. 사실은 이제 상담소에 있으면서 가정폭력 상담을 하는데 부부 간의 폭력이 있는 경우에 자녀에게까지도 폭력이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은 부분 차지를 네.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통 이 가정폭력을 사랑해서 휘두르는 매 이렇게 좀 착각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 체벌을 옛날에는 좀 용인되는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흔히 이 가정폭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를 좀 살펴보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네.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싸움은 흔한 것이고 그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하고는 가정폭력은 좀 구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가정폭력 사건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일이고 범죄 행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은 약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력이나 아니면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전 계층 간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가정폭력은 그 어떤 폭력보다 좀 잔인한 범죄 같은데요. 가해자, 심지어 피해자도 그 사실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가정폭력의 심각성, 문제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한국 여성의 전화라는 이제 기관에서 매년마다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요. 매년마다 배우자, 그러니까 그 친밀한 사이 남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매년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상담소에서도 상담하면서 되게 심각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가정폭력이 신고되는 건수가 이거는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죠. 발생은 됐지만 신고 안 한 것들은 훨씬 더 많겠지만 신고되는 건수 통계 자료가 하루에 624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합친다 그러면 그 수는 그 건수는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뭐 자식에 대한 뭐 훈육 차원의 매도 그렇지만 좀 부부간의 다툼으로 인한 폭력이 또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특히 이 부부간의 가정 폭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던데 사실인가요? 한 10가정 중에 한 몇 가정이 좀 가정 폭력이 있는 가정일까요? 한번 좀 10가정 중에 부부 간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게요. 그래도 일단 많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절반은 넘을 것 같은데 몇 %일까요? 맞추셨어요. 그래서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으로 실태조사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실 50%면은 상당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만큼 부부간의 폭력의 그 빈도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자녀에 대한 학대도 그 정도로 사실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의 그 폭력의 유형 중에서 부부폭력,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폭력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은 좀 밖으로 알리기를 꺼리거나 가정 내에서 쉬쉬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 또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안 일인데 이런 폭력이 외부에 알려지면 되게 창피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일이 남들이 아는 것은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거는 집안일이고 가정사의 일이다라는 걸로 또 되게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뭐 해결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신고들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일, 개인의 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적 범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적인 것까지도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가정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될 공간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신고를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창피한 일이다. 범죄 행위면 사실은 우리는 범죄는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개인적이고 창피한 걸로 자꾸 인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좀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가정폭력을 두고 해외에서는 좀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 또 이게 심각한 중대범죄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약간 분위기 특성상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보면은 사실은 부부간의 폭력 그 중에서도 아내 폭력은 되게 좀 당연시했던 그런 문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거와 아내는 3일에 한 번씩
뭐 때려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과거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면서 잘못했으면 매로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들이 더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면 바로 행위자, 가해자를 체포하고 그 처벌을 좀 엄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법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일반 외부에서 사실은 누구한테 맞으면 사실은 되게 그 처벌되는 수준에 비해서 가정폭력은 처벌 수위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을 행사하신 분들이 이거 뭐 무슨 죄, 이게 무슨 심각한 죄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되면 모두 다 형사처벌이 되는 거는 아닌데 법원에서 보호처분이 됩니다. 그중에 보호처분 중에 하나가 상담 위탁이 있는데 네. 저희 상담소에서 상담 위탁 처분 받으신 분들을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행사하신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거죠.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하시는 얘기들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되게 불만이 많다. 아내가 문제가 있다. 아내가 교육을 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범죄라고 절대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네.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은 되게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시키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 폭력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상담 위탁으로 교육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교육을 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점은 지금 또 여전히 가정폭력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게 뭐 범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렇죠. 좀 재발률도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가정폭력의 재범률 높습니다. 네. 30% 이상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 뭐 상담 위탁 처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법원에서도 부부 상담도 명령도 내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위탁으로 상담소에서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효과가 있다. 네. 이분들이 사실은 오지 않았다면 또 폭력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을 텐데 본인들이 나중에 교육을 받고 끝나면서 좀 많은 걸 배웠다, 알게 됐다,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다짐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물론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시기는 네. 합니다만 그렇게 상담 위탁으로 교육받고 안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 그러면 재범률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지금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제 폭력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좀 심신이 피폐해질 것 같은데 피해자들은 좀 어떤가요? 아까 가정폭력의 특징이 반복적이고 지속되고 은폐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은 그런 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 속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울러서 대부분 이제 부부폭력 중에서 아내폭력은 이 아내분이 경제적인 자력 능력이 없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 폭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폭력에 대한 공포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재경험하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지고 나중에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나 행위자의 말을 더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를 하겠다는 뭔가 생각들을 좀 잘 못하게 해서 독립심이 이제 결여가 되고 만성적인 우울감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예전보다 달라졌냐, 우울하냐, 어디가 아프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경우들을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가정에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있어서 이 후유증이 가장 큰 경우는 자녀폭력에 대한, 그러니까 아동학대죠. 학대 자녀들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물론 부부간의 폭력의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도 상당히 크지만 그 자녀들이 겪는 후유증은 사실은 성인이 돼서도 지속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폭력을 하고 학대를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피해자도 본인이 거기에 무기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모르는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면 되지 뭐 왜 맞았냐 이렇게 피해자를 좀 자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폭력이 발생됐는데 왜 맞고 살아? 그러면 나 집에서 나오면 되지.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라고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초기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말로써 피해자를 사실은 도울 수 없어요. 그건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이고, 결국은 또 맞을 만한 게 있으니까 맞은 거 아니야? 라는 보는 시선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쉽게 뭔가를 평가하거나 왜 신고를 하면 되지? 왜 맞을 짓을 하지 않았나? 뭐 벗어나면 되지라고 그렇게 좀 쉽게 말하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 원인을 알면 좀 해결 방법도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처한 현실과 상황에 따라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뭐 원인들은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통제를 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를테면 자녀에 대한 폭력도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엄마 말대로 아니면 아빠 말대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죠. 소유물로 보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부부간의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게 다만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이 내 말을 듣도록 하는 그런 걸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네.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배와 통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있죠. 사실은 모두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좀 전에도 그 원인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 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심해야 되고, 가족 간의 관계들을 평등한 관계로 좀 인식하는 것,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가 되게 평등한 관계다. 자식이니까 부모 말 들어야 돼. 와이프니까 남편 말을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평등하다라는 인식들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서로 사실은 말을 또 심하게 하다 보면
또 그게 나중에 심각한 언쟁이 벌어지면서 폭력으로 이제 좀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로 존중하는 좀 언어를 사용하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이제 좀 규칙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화나고 다툴 때 존댓말을 쓰자. 네. 그럴 때일수록 존댓말을 쓰자. 그래서 폭력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도 하나 또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우리 집 가장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해서 요구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버리는 것,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 좀 서로 소통이 잘 된다면 사실은 이 폭력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그 다음에 귀담아 듣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가정폭력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가정폭력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가정폭력에 노출됐을 때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좀 대처 방법 알려주신다면요.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가정폭력에 또 피해가 있으신 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피해자분의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맞았냐, 맞을 짓 했냐 이런 말 말고 그냥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게 남의 집 일인데 괜히 개입해야 하는 게 좀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혹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알려주는 거 필요하고 같이 피해자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가정폭력의 신고율도 너무 낮고 가정폭력이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입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도와주고 신고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한테 사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거는 저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됐을 때 행위자가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들이 가정폭력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을 분들을 위해서 좀 용기 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있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저희 상담소도 있고 뭐 경찰, 지역의 다른 기관들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